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호상입니다. 자, 역시 오늘은 어휘 400제 버전 2입니다. 새로운 신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어휘 400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버전이고요. 이것은 어떤 단계나 심화되는 과정은 아니고요. 어떤 병렬적인 강의죠. 앞에 했던 어휘 400제를 혹시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강의와는 별개인 400제이고요. 그리고 또 이 패턴처럼 10가지 유형 등을 어휘와 관련하여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만으로 보셔도 만족할 거고요. 이 강의를 보고 또 예전 강의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면 최대 어휘 800제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어휘 400제, 어떤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특강이 되게 많아요 라고 해서 조금 다양성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을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어떤 확신이 없으면 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특강이 진행되지 않죠.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강의이고요. 좋습니다. 짧은 독해 가능하고요. 또는 짧은 어휘, 사전적 의미부터 문맥적 의미, 고유어 한자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강좌이고 또 해설도 아주 충실하게 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독학하는 데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필요한 것, 또 제가 또 여기서 숨어있는 문제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국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확신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강의를 백화점처럼 펼쳐놓기 위해서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어휘 400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어휘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어휘력의 한계는 그 사고의 한계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표현하고 싶은데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어려움이, 사실 이제 과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도 보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보통 한 1000단어 정도, 즉 한국어 1000단어만 알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 70% 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해요. 외국인들에게 통계조사 등을 해보니까요. 이 말은 어휘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주 쓰는 말만 쓰죠. 청소년들은 외계어, 비속어, 아니면은 축약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생활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단어들, 사실 수준이 높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주로 한자어긴 합니다. 이음절의 한자어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적 수준도 높이고 또 이것이 국어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대부분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또 그 외 전공서, 또 면접에도 그 짧은 면접에서도 어휘력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되고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 어휘 400제를 새로운 마음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써놓은 것처럼 공무원 국어시험으로 초점을 한다면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시험 문제는 2문제나 3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20문제가 다 어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도 어휘요, 어법도 있고 이 안에 제가 띄어쓰기도 있고요. 문학의 어휘도 있습니다. 한자어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고유어 다 다양하게 지금 400제를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문제와 해설까지 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수업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세 문제,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비문학 독해 문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문제들, 특히 우리는 항상 70만 개 어휘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그 어휘의 숫자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글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들이 있다고요. 사람은 글이 읽는 글은 읽을 줄 알지만 글자가 없는 글은 읽을 줄 모른다. 일종의 이제 책은담에 있는 문장이에요. 글인데요. 즉 항상 글과 글 사이, 휴지라고 하죠. 여백이라고 하죠. 말과 말 사이 그런 여백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독해의 출발점이 되지만 근본적인 어떤 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어휘이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을 꼭 알고 외워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제가 국어 대학에서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일물일어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사물을 나타낼 때는 하나의 어휘로만 구사하게 된다. 즉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휘만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아무 단어나 문맥에 끼워 넣지 말고 그 상황에 적합한, 좀 더 국어적으로는 적확하다라고도 하는데요. 적재적소에 확실하게 그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준비와
그리고 실력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물 일어설이라는 말의 준엄한 의미는 정확한 단어의 사용, 그 어휘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어휘 400제 버전 2로 시작되는 이제 이 수업은 10가지 유형화한 거예요. 지난 400제와 유형화된 방식은 같습니다.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문제가 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 400제와 또는 이전의 400제를 두 개 같이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역시 어휘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어에서도 어휘잖아요. 한국사, 사회, 또 그 이외의 다른 전공 과목 등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또 기원을 하면서 10가지 유형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역시 제일 많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한자어입니다. 이 한자어를 통해서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겠죠. 그래서 한자도 또 써보면서 한자어와 함께 사전적 의미 또는 문맥적 의미, 유의관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이 안에 은근 고유어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순 낯선 고유어를 가지고 단어 문제를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보기형 문제. 학생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건 뭔가 짧게 읽을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 제시문이라는 게 여기에 거의 한 8, 90%가 제시문이 있어서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제시문 읽는 거, 글자를 읽는 그런 재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장 읽기 하시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또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문제, 역시 숨어있는 한자 성어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나오는 게 한자 성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속담 문제, 또 관용적 표현 문제, 어법까지도 넓은 의미에 여기에도 주었고요. 어문 규정들도 한 문제씩 역시 한 문제 최소한 출제될 수 있을 거라는 당연히 경향을 놓고 여기에도 간단한 어문 규정 문제도 조금씩 살짝 넣어 놓았습니다. 띄어쓰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띄어쓰기 역시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들어있는데요. 중요한 문제들,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유형 등을 통해서 이제 실전 문제로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매 시간마다 20문제씩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20문제씩 20시간을 통해서 400문제를 푸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400문제가 아니라 거의 400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어휘도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어휘들을 꼭 확인하고 복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갑시다.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렸듯이 지문이 있고요. 그런 지문 속에서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들 살펴볼까요? 자, 우선 1번 문제는 뭔가요? 일단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시문에 드러난 현상에 대해 독자가 갖게 된 반응이다. 독자가 갖게 된 반응은 이제 주제를 찾으라는 거죠. 주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끝에 있겠죠. 그래서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만 적절하다라는 의도를 한자 성어로 물었습니다. 자, 잘 알지만 모든 문명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죠. 예전에 중국 문명도 아니면 인도 문명도 빛을 잃었어요.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서구 문명의 위성으로 전락하고 만 거죠. 자, 반대로 과거의 위성 문명권에 속했던 나라들이 오히려 또 새로운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 것도 있어요. 성장했다는 거겠죠. 일본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화려했던 것이 나빠진 것도 있고 위성이었던 것이 좋아진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들을 모두 한마디로 정리를 했더니 그래, 모든 것은 변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인생사 결국 세옹지마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지만 인생의 기륭화복은 늘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 성어들을 일일이 제가 쓰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바로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했던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아졌다라는 그 고사를 통해서 말 한마디가 집을 나갔고 말대를 데려왔고 아들이 타다가 다쳤고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된 이런 일들이 결국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상전벽해와는 좀 다르죠. 상전벽해는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 즉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일이 덧없이 변한다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화려했던 게 막 다 사라지고 이런 거. 이것은 나빴던 게 좋아진 것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상전벽해라기보다는 세옹지마 이렇게 넓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한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알죠? 세라고 하는 것이 변방, 세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또는 나쁠, 색, 또는 막을 색 이렇게 해서 흔히 우리가 운수가 비색하다 할 때 색,
막다라는 의미, 막힐이라는 뜻으로도 색이 되기 때문에 새와 색의 한자 도금은 중요합니다. 자, 물론 나머지 1, 2, 3번 오답이었던 거는 충분히 편하게 다 보이는 쉬운 거니까요. 한자들도 개인적으로 살펴주세요. 즉 남가일몽은 하룻밤에 덧없는 꿈이다에서 시작을 하는 꿈몽자니까 인생무상, 일장춘몽, 일치지몽, 한단지몽, 남가일몽 정도 묶으면 모두 같은 말이 되겠죠. 구운몽, 김만중의 구운몽이나 아니면 조신설화 같은 거라면 남과일몽이 답이 되겠죠.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는 적반하장 쉽고요. 자, 환골탈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아졌다라는 의미로서의 긍정으로 많이 쓰는 거죠. 즉 그러니까 얼굴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짐, 아니면 선인의 시문을 떴지만 전에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환골탈태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때에서 이제 환골탈태는 사람들이 단순히 얼굴이 예뻐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 이제 너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환골탈태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1월 1일이 또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면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3번 정도는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기억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볼까요? 자, 기억. 결국은 서구의 위성으로 변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즉 그러니까 뭔가 빛을 잃었고 안 좋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결국 전에 비해서 격이 떨어지는 것,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는 것.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어떻게 됐다고 했죠? 바로 정답 2번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전자도 바꿀 전자를 썼어요. 모두 떨어질 낙자를 썼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를 전, 바꿀 전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면 전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할게요. 나쁜 상태나 처지에 빠지는 거죠. 나쁜 상태나 처지에 빠지는 거 아니면 처지로 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격 같은 거 전락하고 말이죠. 마이너리거로 전락합니다. 삼류국가로 전락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삼류작가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기는 떨어지는 건데 나쁜 상태나 처지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 타락은 달랐죠. 우리 한자 때문에도 강조했던 떨어질 타, 특히 흙으로 떨어집니다. 흙토변이 꼭 들어가야 됐던 타락 말이죠. 이것은 100% 제가 도덕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도덕, 즉 윤리 이런 것들에 한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떨어지는 겁니다. 추락은 공간이라고 했겠죠. 역시 한자 추도 타와 구별 많이 하라고 했었으며 하락이라는 것은 주로 값이나 등급 같은 거겠죠. 값이 떨어지면 하락한 거고요. 등급이 떨어져도 하락하는 거죠. 자, 모두 떨어지다라는 한자의 사전적 의미지만 쓰임이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단어의 방식을 통해서 어휘사백제 버전 2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죠? 비슷한 한자어다. 그러나 문맥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다. 한자어는 이렇듯 구체적인 단어를 나타내는 일물 일어설에 어울리는 문제 유형들을 어휘 등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서구의 위성으로 어떻게 하고 말았다?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두 문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었군요. 2번이었고요. 자, 3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고서방의 행동이었어요. 잘 나타낸 것을 속담으로 물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소설입니다. 이게 김정한의 사촌이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우리 문학으로도 잘 나온 아주 의미 있는 30년대, 1930년대 소설입니다. 제목 사촌 할까요? 절 아래 사는 마을이에요. 보통 일제강점기에 절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친일적인, 왜냐하면 약간 기득권적인 절이 있으면 산속에 있죠. 또 산속에 있으면 주로 그 주변에 땅도 있죠. 그래서 주로 일제에 좀 협력하면서 그 절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일파들 중에서도 친일적 행위 중에서도 친일 승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문제는 이제 그런 절 아래에서 땅을 붙여먹고 사는 소작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 주변의 땅을 역둔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살던 소작농들이 있듯이 절 주변에서도 소작인들이 이제 땅을 붙여먹고 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소작인, 줄여서 이제 작인이라고 합니다. 이 작인들에게는 언제나 그런 소작을 계산할 때 얼마나 수확을 했고 얼마나 소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가 항상 1년에 제일 중요한 날이죠. 왜? 많이 일단 수확을 해야
그만큼 소작물도 얻어가는 게 많은데 문제는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공무원들, 간평원인데요. 공무원들이 와서 계산을 할 때 땅 주인 편을 들고 그러면서 결국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소작농들은, 농민들은 좀 힘들고 고생하고 죽 써서 개 주는 방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간평이나 소작료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는 무섭다고 했어요. 분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또 간평원들을 기다립니다. 자, 특히 어휘 문제 중에서도 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2015 우리 지방직 시험에도 출제되었는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풀이 먼저 하나 알고 갈까요? 두려워하다. 즉 저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되면서 즉 그래서 이제 뭐 인사는 공손하게 했어요. 특히 고서방이라는 인물이 소작농이 지난 여름에도 당했어 이미. 아주 뭔가 빼앗기고 억울한 일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가 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시봉이라는 사람인데요. 일종의 이제 아마 간평원이 되겠죠. 주지 편에 서서, 그러니까 지주 편에 서서 그래서 뭔가 이 소작농들에게서 모든 걸 더 뺏어가려고 하는 뭐 별로 안 좋아, 품질 안 좋아,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소작농들은 아니 그게 아닌데 1년 내내 저희가 땀 흘려서 얼굴 까매져서 농사 지었는데 잘 좀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정답은 나왔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울며 겨자 먹기 그냥 뜻풀이 바로 가도 되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결국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억지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이렇게 했어요. 마지못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혀 다르겠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라는 것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벙어리 냉가슴 앓듯. 남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답답하게 애를 태우는 것이고요. 3번의 소경 제닭 잡아먹기는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자기 닭을 잡아먹은 거죠. 즉 자신에게 이익을 본 줄 알고 한 행동이 오히려 손해가 되었다. 이것이 소경 제닭 잡아먹기. 채거 주고 뺨 맞는다. 뺨 맞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되겠죠. 즉 남에게 잘해주고 오히려 해로움을 당하는.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뺨을 맞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지난 일을 당했지만 여름에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고 내 것 주고서 오히려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4번의 상황이니까 모두 어떤 상황에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김정은의 사하촌이라는 1930년대 소설 중요하고요. 아까 저하다라는 고유어의 단어까지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고전에서는 저타, 저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했었죠. 3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이어서 가볼까요? 자, 같은 뜻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다이어죠, 다이어. 사실 학생들이 4번을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문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장면상 뭐 파멸한다, 살아남는다, 영화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들이 있지만 이때 94년, 1994년으로 보내진, 이제 과거 영화에서는 94년이 미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입니다만,으로 보내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되는 거잖아요. 가게 하다라는 거겠죠? 가게 하다. 간 거죠. 터미네이터들이 1994년으로 간 거죠. 스스로 간 거고요. 능동이라면 이것은 보냈으니까 가게 한 거잖아요. 약간 사동의 의미처럼. 따라서 어디론가 가게 하다. 94년이라는 게 단순한 뭐 시간이지만 여기서는 시간이라기보다는 1994년에 뭐 지구로 이런 거잖아요. 94년에 어떤 공간으로 여기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공간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장소로 보내다, 장소로 가게 하다 이렇게 갔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그런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이유 알겠어요? 목적어, 심부름을 보내는 건데 여기서는 심부름이라는 것으로만 목적어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론가 가게 하는 거잖아요. 심부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밤에 동생을 어디로 뭘 가게 한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심부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곳으로 가게 하다.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곳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심부름 보낸 거니까 이 가게 하다라는 말과 같은 문맥적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 거죠. 자, 이번엔 장가 보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기본형으로 쓰게 된 거잖아요. 즉 결혼하다, 결혼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가야 되겠죠.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다. 이것이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잘 알지만 이제 장가라고 하는 것도 장인 집으로 간 거잖아요. 장모 집으로 간 거죠. 우리가 시집 가듯이 장가 가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관용적으로 갔다는 거죠. 진짜로 어떤 장인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처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장가 보냈다라는 건 그냥 결혼한 거지. 그것은 하나의 관용적으로 제3의 경우로 보아야 되므로 이것은 2번이라는 오답들이 있더라고요. 와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은 필기 없이 최소한할까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이것은 주로 생활을 한 거죠.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생활, 그래서 어떤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고요. 박수를 보내는데 이것도 아예 다르죠. 박수를 보내는 것이 박수를 친다는 뜻이겠지만 어떤 동작이나 표정을 짓다 할 때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작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문제 4번 지우고 한번 다시 볼까요? 의도를 아시겠죠? 같은 보내다라는 단어의 의미 차이를 묻는 것이 다이어입니다. 문제는 다이어 중에서도 또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동음이어와 다이어들의 미묘한 차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단순한 보낸다, 어디론가 간다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목적어의 성격 또는 뒤에 서술어의 성격 등을 잘 고려하여서 지시적인지 문맥적인지 관용적인지도 구별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건 94년이 단지 시간으로 보였던 것이지만 시간이 아니라 1994년에 뭐 지구로 어떠한 공간으로 가게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정답 1번과 같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답은 명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답은 하나의 확실한 답인 것이기 때문에 뭐 검증받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상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제를 객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도 이어서 가볼까요? 기억과 바꿔쓰기의 적절한 속담입니다. 핏단 문답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수필의 일부였는데요. 원래 핏단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나요? 핏단은 그 음식용 오리알 있잖아요. 보통 오리알 같은 것을 오랫동안 마치 달걀은 달걀인데 말랑말랑하고 약간 검은색을 띠는 그 오리알 있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약간 이제 묵혀둔 것.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숙성이 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요리로서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게 잘 쫀득쫀득하게 된 이제 그런 핏단을 보면서 나도 그런 글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남들은 나를 글이나 쓰는 아는 작가로 치부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지만 이 치부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김, 간주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연륜이 있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라는 거 있잖아요. 뭐 가르칠 때. 저도 사실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준비하고 좋은 강의가 돼야지 하고 늘 옵니다. 책을 보고 오지만 그래도 그런 여유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있을 거잖아요. 막 우리가 외워서 하고 책 보고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핏단만한 글. 공부도 그렇죠.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어. 책을 일일이 읽지 않아도 대충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겠어. 이런 것도 이 글에 의하면 핏단 같은 글이 됩니다. 자, 기억의 속담에 비슷한 문장 구성이 있잖아요. 뭐뭐를 10년 하면 뭐뭐가 난다. 뭐뭐를 3년이면 뭐 한다. 이런 구성이 지금 같다 보니까 정답은 아주 쉬웠습니다. 잘 알지만 조금 미숙하고 어리숙한 사람도 그 일에 오래 종사하게 되면 잘하게 된다는 거죠. 숙련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글도 오래 쓰면 쓸수록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아직도 글 쓸 때마다 중학생처럼 긴장을 해야 하니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좀 겸손한 표현이겠죠. 사실 오랫동안 글 쓴 작가가 일반인들과는 다를 텐데 그래도 그런 핏단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득한, 그러면서 연륜이 쌓이는 좀 더 여유가 있고 노련해지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소망이었겠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한자성어로도 이야기하죠. 당구 풍월이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게 당구 풍월.
당구는 서당계라는 이야기였겠죠. 당구 음풍월, 당구 패풍월이라는 말까지 삽입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뭐 안 해도 알겠죠. 즉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린 시절부터 뭐 당연히 재능을 알아본다 이런 말일 테니까요.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 자신의 실력은 생각지 않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잖아요.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 한다. 말 그대로 좀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귀찮으듯이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이제 말들이었습니다. 자, 5번에 4번이었고요. 6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이것도 아주 중요하네. 이런 맥락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5줄, 6줄 이렇게 짧은 비문학적인 네모를 잘 읽어두시는 것이 나중에 조금 더 긴 독해에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이런 논의들이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힌트는 여기에 있겠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신주단지라고 본 거죠. 로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글의 중심 소재는 포스트 모더니즘, 즉 그러니까 후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뭔가 실험적이고 새로운 발상에, 그리고 기존의 것들을 약간 파괴하고 어떤 참신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는 좋은데 완전히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보니까 하나의 새로운 참조 틀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버려야 되나요? 이거 지금까지 왔어. 싹 버려. 다 버려버려. 이제는 포스트 모던한 게 좋아. 그렇진 않죠. 옛 것도 중요하니까. 어머니 이거 20년 된 항아리인데 버릴까요? 오래됐잖아. 100년 된 항아리 50년 된. 오래된 것이 더 가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늘 새롭다고, 늘 변화하는 것만이 다 가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주단지. 신주가 뭐예요? 조상들의 위패. 따라서 그런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단지가 항아리잖아요. 그것을 신주단지라고 이 여절로 띄어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만약 이것을 합성어로 말하면 신주단지 이렇게 붙여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합성어가 따로 존재하죠. 신주 띄고 단지 붙이면 신주단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아주 소중하다. 꼭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률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4번 금과 옥조라고 했다는 거죠. 한자 두 글자씩 읽을까요? 금과 옥조. 특히 금이나 옥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금이나 옥처럼 꼭 지켜야 할 규율, 아주 꼭 지켜야 할 법칙 같은 거 있잖아요. 법칙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금과 옥조. 뒤에 서서로 붙여주면 알겠죠? 금과 옥조로 여기다. 부모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물론 금지옥엽이라는 거와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금지옥엽. 이것은 귀중한 자손이잖아요. 할머니는 손자를 금지옥엽으로 키워주신 거니까 금이야 옥이야 말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신주단지부터 출발한 겁니다. 소중히 여기고 받드는 대상이다. 소중히 여기고 받드는 대상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결국 귀중히 여겨서 받드는 법칙 또는 규칙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금과 옥조를 답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하생략해도 되겠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쓰는 계책의 고육지책, 고육지계 줄여서 고육계라고 하는 삼국지의 황계의 고육계가 생각이 나거든요. 궁하니까 쓰는 계책의 궁여지책,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그런 지혜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선견지명이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미래를 판단하는 총명입니다. 짧게라도 지우고 갑시다. 자, 신주단지라는 것, 금과 옥조다.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는 어휘사백제 버전 2가 신주단지 또는 붙여서 신주단지로 여겨서는 안 되죠. 중요하죠. 아주 제가 하는 말들 가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속에 숨어있는 의도들도 또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6번에 4번이었어요. 자, 7번으로 갑니다. 고쳐 쓴 결과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퇴고라고 하는 거, 우리 고쳐 쓰기에 한자들도 있었던 것 아시던가요? 우리가 항상 밀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던 두드릴 고도 있었습니다만 헤아릴 밀퇴, 퇴고입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바로 2번이 되는군요. 즉 그러니까 돌 뿌리가 아니고요. 원래 나오던 돌 플러스 불이죠. 원래 불이라는 게 뭐예요? 튀어나온 부분이잖아요.
총이 있으면 총뿌리고요. 새가 있으면 새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총뿌리, 새뿌리. 발음은 뿌리가 되더라도 총뿌리를 겨누다 이거 하잖아요. 하지만 발음으로는 뿌리인데 표기로는 뿌리라는 단어이어야 되므로 이것은 뿌리가 되면 안 되고요. 고쳤을 필요가 없겠군요. 나머지는 왜 고쳐야 되는지 알겠어요? 주어 서술을 보니까 소망이라는 게 두 번 보이잖아요. 따라서 동해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소망이 아니라 얘는 동해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결국 이러한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소망이었다는 거죠. 어순을 바꿔보면 알죠.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 하고 싶어 했던 바라는 바의 소망은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죠. 일출을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맞춤법상의 설레는 이런 거는 쉽죠. 자, 역시 디귿에서 무릎이 깨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릎이 다친 거죠. 우리가 깨졌다라고 표현을 구어체상으로 쓰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걸려 넘어서 무릎이 다친 거죠. 자, 또 리을 잘 하시죠? 이제는 서슴치가 아니라 100% 서슴치. 발음은 찌가 되는 거라고 했죠? 이때 치라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요. 서슴지 말고 또는 서슴지 않고 기본형 서슴다에서 비롯됐다라는 유일한 활용 서슴지가 되는 거예요. 축약이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치, 적절치, 상관치, 만만치 그 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태양을 보게 되었던 수필처럼 지금 우리가 읽게 된 거니까요. 어딘가를 보더라도 지금 제가 밑줄을 긋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밑줄이라는 마음으로 보셔도 되는 오랫동안의 사이시옷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는 니은, 오랫동안은 시옷.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레는까지도 다 이야기했네요. 망설이다. 맞춤법 가운데서도 망설이다. 이런 것까지도 시험에 나오잖아요. 소리대로 절대 적지 않도록 망설이다. 이미 과거에 수능에서도 나왔던 거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얘가 맞겠죠? 7번 답은 2번 돌, 부리, 총, 부리, 새의 부리 이렇게 부리라는 말을 묶어서 외울만 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봅시다. 자, 지문이 좀 길어요. 재미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처럼 어떤 일화처럼 나오는 설화처럼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옛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자, 노인 이야기를 듣고 관리가 경계하고 있는 뭔가 경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인물의 유형, 이제 주제도 주제이거지와 부정적인 인물을 지금 찾아야 되겠죠. 경계해야 되니까 노인이 뭔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노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경계해야 될 인물은 여기죠. 물론 결론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있겠죠. 하지만 이제 노인의 이야기는 그거였죠. 어떤 관리가 부임하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덥석 무는 그런 고기, 양교라는 고기인데 맛이 없어. 아무렇게나 덥석덥석 물어. 반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방어입니다. 우리가 가을 겨울로 들어설 때 되게 맛있다는 회로 먹으면 방어라는 게 있는데요. 두껍고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양교와 방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바로 밑에 보니까 나오네. 그래서 이제 부임제에 이르자 멀리서 환대하면서 특히 달콤한 말을 연발하는 훌륭하신 분 기다렸어요. 정말 되게 멋있으시네요. 이런 인물은 양교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네. 덥석덥석 물면서 아참하듯이 했으니까. 자, 그러나 바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있는 듯 없는 오셨습니까? 저는 제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충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정답 여기에 있죠. 달콤한 말로 남에게 아첨하는 것.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정답 3번이 됩니다. 잘 알지만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걸 교원영색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넓은 의미의 간신이에요. 간신. 달콤한 말로 남에게 아첨하는. 아첨에는 두 가지 한자성어가 있었다고 했죠. 교원영색이 있었고요. 그릇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부하던 곡하가세라는 게 있죠. 이건 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환대하던 어떤 그 밑에 있는 이 인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막 아부하고 막 최고예요. 막 이런 거 하면 에이 꺼져라. 너는 맛도 없는 그런 양교 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나머지 오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쓰는 말이지만 사람에게 썼을 때는 오직 유자를 썼어요. 오직 자기만이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다 맞아, 이게 유아독존이죠. 아주 안 좋은 건데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 눈에 물대기에 아전인수, 자기식대로만 하는 거나 가혹하게 착취하고 몹시 재촉하는 가렴주고 또는 가정맹어호라고 하는 그런 탐관오리들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주었습니다. 장면 지워도 보이겠죠. 바로 여기서 비유하고자 했던 것이 양교부터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이 떠올리는 교원영색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에서는 이게 이제 고전, 장면에서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춘향전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춘향전에 의하면은 이제 이도령과 춘향이가 헤어지고 나서 춘향이는 드디어 과거급제한 거죠.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전라도 남원으로 내려오죠. 바로 춘향이에게 간 게 아니라 이제 동태를 파악했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바로 이 농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뭐 춘향이라는 얘가 있다던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 이렇게 동태를 파악합니다. 변사또는 어떤 인물이야? 이렇게 이게 암행어사 이야기인데 대신에 처음부터 딱 물어보면 왜 물어봐? 당신이 누군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같은 거 하면서 대충 그냥 헌 찌그러진 가 쓰고 아주 낡은 도포를 입으면서 농부들에게 접근해서 언어 유희.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종의 언어 유희거든요. 말장난이 여기에 일부 보입니다. 어디에서 언어 유희가 있을까요? 자, 물어봅니다. 이 농부 여보게 검은 소로 밭을 갈면 컴컴하지 않아부터가 첫 번째 언어 유희예요. 왜? 소가 검다고 캄캄한 건 아니잖아요. 색깔이 검은 거죠. 누런 소도 있고 흑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자 이제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밝으라고 볕 따랐지요. 자, 이제 볕이라고 하는 것도 쟁기, 어떤 쟁기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치 햇볕, 밝으라고 볕 따랐다도 여기에 언어 유희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연결한다면 서로 농을 건네는 거예요. 말장난을 한단 말이죠. 여보게 농부 이렇게 하자 농부도 속으로 뭐 웃긴 놈이네, 말장난하네 하면서 받아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럼 벽 따랐으면 덥겠네, 여기서 나온 거죠. 덥겠네. 그러자 더우니까 성회장 붙였지요. 성회장. 성회장. 우리가 성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역시 쟁기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성회라는 것에. 그러면 또 성회장 붙였으면 차겠네 하자. 차니까 소에게 양지머리, 따뜻하라는 양지머리, 소의 부분이잖아요. 양지머리 6번이라고 쓸까요? 양지머리가 있다. 부터가 벌써 재미있는 그냥 농담이에요. 농담. 자, 이렇듯 수작할 때, 이때 수작이라는 것은 이 상황이 전부 어때요? 대화한 거죠. 이야기. 그래서 원래 이제 수작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술잔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받으시오, 받으시오 이런 것들에서 시작이 돼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이때 한 농부, 이 한 농부는 위에서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농부가 이르되 우스운 자식, 이도령을 말하는 거죠. 이 우스운 자식 다 보겠네. 얻어먹은 비렁방이 녀석이, 즉 녀석이, 거지 녀석이 어디서 반말이냐 이거예요. 반말이냐.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아니 이렇게. 왜 반말을 한 거예요? 양반이니까 평민 농부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한 건데 농부 입장에서, 다른 좀 젊은 농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어디서 반말지거리, 우리 맞춤법 발음에서도 잘 나오던 반말지거리, 그리고 발음이 다른 농찌거리라는 게 있었죠. 농찌거리, 발음은 찌거리, 표기는 지거리라는 지금 전미사가 들어간 거예요. 같습니다. 표기는. 반말지거리가 웬일이냐 이렇게 한 거죠. 저런 녀석은 곤중, 언어의 어떤 법도의 엄중함을 알게 혀를 어떻게 뿌리째, 혀니까 혀를 순배째, 뿌리째, 맞춤법은 원래 째도 되게 중요하죠. 뒤에 나오지만 뿌리째 빼버릴까 보다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여럿이 일하고 있었으니까 저 고주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중에 늙은 농부, 자, 또 늙은 농부 이야기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니까. 고전에서 보면은 늙었다는 게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좀 지혜로웠던 늙은 농부. 앞에서도 늙은 노인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늙은 노인? 노인이겠죠. 늙은 노인이면 중복된 표현이니까. 자, 늙은 농부가 내다르며 가로되 말하기를 아서라 이해야. 그 말 마라. 그분을 솜솜 자세히 뜯어보니 주제는,
즉 무엇은 허술하나. 아까 옷차림이 그랬잖아요. 거지 녀석이라고 했으니까요.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네. 답은 3번. 뭐가 바로 허술했어요. 옷차림이 그랬다는 거죠. 옷차림. 차림새가 그랬다는 거예요. 옷차림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겉모습이라고 하는 것 보통 몰골이라고 하잖아요. 몰골. 몰골은 비록 허술하지만 즉 겉모습은 허술하지만 손을 보아니 양반임이 분명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네. 뭘 본 거예요? 손을 본 거예요. 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의 손 그리고 노동자의 손 당연히 다르잖아요. 공부하는 손은 물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이렇게 손에 당연히 굳은 살이 박혀 있잖아요. 하지만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야 고생 안 한 손인데 이런 거 있죠. 물론 뭐 최소한은 우리가 다 일도 하고 하지만 공부하는 손과 또 노동자들의 손은 당연히 좀 다르겠죠. 그래서 손을 보니까 제 양반 같아. 양반일시 적시라고 틀림없고 분명하고 세폭자라기 도폭자라기 전혀 맹물 여기서 맹물은 바보 바보는 아니로다 문맥적으로 따라서 저런 것이 어사 같아서 어사 암행어사 어사 같아서 무서우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딱 맞는 판단을 한 거네. 말장난하고 행색은 보잘것없었지만 바로 암행어사였던 이도령을 알아본 거. 이런 게 다 이제 나중에 암시가 되면서 뒤에 암행어사로 나타났구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려주면서 개연성을 부여하겠죠. 9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주었어요. 허술한 것은 태도가 허술하진 않았고요. 재미있는 말장난을 하고 있었고 옷차림, 거지에서 추정할 수 있었던 옷차림만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